안녕하세요. 자아연측과 장성욱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 그 펄포토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펄프 티슈를 살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디까지 시도를 해야 되는지, 펄포토미의 성공률은 어떤지, 그 다음에 펄포토미 하고 나서 통증은 어떤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헌적인 근거를 위주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그럼 도대체 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을 쓰고 있는 펄포토미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그 문헌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문헌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수식, 이제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까? 그 주요 내용은 펄프 티슈를 어떻게 근관 입구에서 잘라낼 것인지, 절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절단한 펄프 티슈를 갖다가 블리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블리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MTA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요 세 가지를 선생님들한테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죠. 2017년도에 나온 그 펄포토미를 그 근관치료랑 비교한, 통증도 비교하고 성공률도 비교한 그런 논문인데, 이 문헌에서는 펄포토미를 할 때 술식을 치수 절단을 어떻게 했냐면 날카로운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고전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예전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스푼 익스카베이터를 가지고 치수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성공률 괜찮다, 할만하다라는 논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혈은 어떻게 했습니까? 2.5%. 우리가 보통 NaOC를 쓰는 게 5%죠. 5.25%인데 희석을 반 정도, 50% 희석을 한 2.5%의 소듐 하이포클로라이드로 지혈을 했어요. 이 2.5% NaOC를 쓰는 근거가 뭐냐면, 그 펄프 티슈 말고 이 우리 몸에 일반적인 상처가 났을 때 소독제로 NaOC를 썼었는데, 옛날에 그 쓸 때 고농도를 쓰면 5.25%를 쓰는 것보다 2.5%를 쓸 때 더 치유가 잘 되더라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2.5%의 NaOC를 쓰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문헌들의 많은 부분이 2.5% NaOC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은 스푼 익스카베이터, 지혈은 2.5% NaOC를 썼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들이 몇 분이 계세요. 펄포토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대표적인 분들의 어떤 술식을 제가 논문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두 번째 이 쿼디메트라는 분의 어떤 술식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라운드버나 아니면 플레임 쉐입의 어떤 둥근 벌을 이용을 해서 치수 절단을 하고, 같은 2017년도인데 누구는 스푼 익스카베이터, 누구는 이제 라운드 벌을 쓰는 거죠. 라운드 벌을 쓰고 지혈을 이분은 5% NaOC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도 충분히 임상적으로 권장할 만한 이 펄포토미 술식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신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아스가리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쓴 논문에서는 술식이 클로로엑시딘으로 압박 지혈을 하고 5분 동안 압박 지혈을 해서 지혈이 잘 되면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 만약에 5.25%로 지혈이 안 돼, 그러면 5.25%짜리 NaOC를 가지고 30초 동안 압박 지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5% NaOCl이 지혈 효과가 좋다, 지혈 효과가 좋으면서 블러드 클럿이 안 생긴다라는 문헌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하신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누구는 뭐 5% 쓰고 누구는 2.5%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런 그 펄포토미의 술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성공률도 더 이렇게 높고 이제 그런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하이스피드 라운드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를 써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를 써서 근관 입구까지 펄프 티슈를 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2.5% NaOCl을 가지고 압박 지혈을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해요. 가장 흔하고
제일 많은 분들이 이 술식을 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가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진단에서 MMP, 그 액티브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티나제의 함량을 측정해서 감염 정도를 판단하는 논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논문에서도 동일한 술식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바를 쓰고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를 쓰고 2.5% NaCl을 쓰고 그 이런 술식을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논문이라서 제가 들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인터내셔널 엔도돈틱 저널에 나온 논문이고 2021년도 작년에 나온 문헌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지열은 2.5% NaCl로 압박 지열을 하고 하이스피드 라운드 바를 써요. 여기서 이제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카바이드 바, 로스피드나 스푼 익스카베이터를 안 쓰고 하이스피드 바를 쓰는 걸 권하냐 그 얘기가 뭐냐면 1971년도에 나온 문헌을 근거로 이제 그 펄프 티슈의 트라우마를 덜 줘야 치유에 더 좋다, 이제 페이버러블한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은 그 좀 저는 저도 임상을 하고 저도 이제 물론 그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 같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하이스피드 카바이드 바 전 라운드 바 다이아몬드 바는 잘 안 써요. 카바이드 바를 쓰는데 어쨌거나 하이스피드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근관 입구에서 펄프 코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가 근관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이스피드 바를 가지고 근관 입구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너무 리스키해요. 그리고 그 깎지 말아야 될 부분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최소 침습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덜 주겠죠. 치수 조직의 트라우마는 덜 주겠지만 술식의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블리딩 컨트롤을 NaCl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펄프 캐핑에서 가장 유명하신 그 분이 보겐인데 이 보겐이 2016년도에 10분을 넘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그 예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블리딩이 심하면 감염이 된 거다.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펄펙토미를 해야 된다. 엔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근거를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술식은 뭐 하이스피드 라운드 바를 써가지고 그 근관 입구까지 해서 펄프 티슈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2.5% NaCl로 지열을 하고 지열이 10분 내에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대부분의 문헌을 보면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액티브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티나제의 그 농도를 가지고 이게 감염의 정도를 본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약간은 달라요. 약간 다른데 뭐냐면 이 AMMP9의 함량이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물론 그 약간 지열이 잘 안 될 때 뭐 지열하는데 8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약간 높긴 해요. 한 474 정도까지 높아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펄포토미가 실패하는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게 500 이상이거든요. 그 농도가 500 이상인데 이 수치가 500이 넘는 거는 오히려 지열되는데 시간이 짧은 경우가 더 많아요. 좀 다르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열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펄포토미의 비제공증이라는 거에 전 동의를 못하고 그 근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리딩이 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열이 잘 안 된다는 게 과연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왜 지열을 중요시 여겼을까? 그것의 어떤 근거 자료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 MTA를 엔도셈을 쓴 게 아니에요. 엔도셈을 쓴 게 아니고 프로루트 MTA나 엔젤루스나 바이오덴틴이나 이런 MTA를 쓴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 국내에서 만든 MTA 이외에 해외에서 만든 MTA들은 경화 시간이 길어요. 심지어 바이오덴틴만 해도 경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라는 문헌이 되게 많고 그 대부분의 그 이런 MTA들은 피랑 섞이면 안 돼요. 피랑 만나면 경화가 제대로 안 되고 MTA가 경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쪽으로 다시 감염이 되거나 MTA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연세대학교의 이승정 교수님이
2012년도에 이미 벌써 10년 전에 다 증명을 하신 거예요. 왜 블리딩 컨트롤이 정확히 돼야 되고 체액과 MTA가 경화가 되기 전에 만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MTA를 좀 더 빨리 굳게 하는 염화칼슘 같은 걸 첨가를 한 게 좀 더 낫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증명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사실은 피와 섞이지 않는 MTA를 쓴다면 선생님들은 좀 더 성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엔도샘프링스를 가지고 지혈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블리딩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예요. 뭐 지금 보시면 피가 철철철철 나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엔도샘을 주입을 하고 소량만 주입을 합니다. 소량만 주입을 하고 피랑 만나갖고 굳진 않아요. 얘도 이 상태에서 증류소 적신 물 적신 솜이죠. 물을 적신 솜을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물을 적신 솜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혈이 돼요. 자, 보실게요. 벌써 거의 블리딩이 멈췄죠. 이렇게 그 MTA 재료가 발전을 하면 블리딩이 굉장히 심한 증례에서 우리가 아주 빠르고 아주 쉽게 지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술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혈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MTA 펄포토미가 실패를 했을 때, 야, 이거는 원인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지혈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혈을 할 때 엔도샘을 가지고 지혈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펄포토미 술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스피드가 아니라 로우 스피드, 그다음에 벌을 긴 걸 쓰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 루트캐날 오리피스가 깊잖아. 거기까지 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짧은 반 잘 안 들어가요. 깊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롱렉, 긴,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바가 아니라 카바이드 라운드 바를 아주 저속으로 500rpm 정도, 굉장히 엔도할 때의 스피드 정도, 저속으로 어디가 근거하는지 느끼는 정도로만 쓰세요. 아, 여기가 근거안이네, 여기가 근거안이네, 이 느낄 정도. 이걸로 가지고 뭐 펄프 티슈를 절단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가 근거안 입구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하시고, 두 번째는 케미칼하게 그 근거안 입구에서 그 펄프를 잘라내기 위해서 고농도 NaOCl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헌에서는 지혈이 목적이기 때문에 2.5% NaOCl을 썼다면,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술식에서는 지혈이 목적이 아니라 펄프를 표면을 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칭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근관 입구에서 펄프를 깔끔하게 잘라내기 위해서 고농도 NaOCl을 쓰시고 그 상태에서 초음파를 대는 거예요. 초음파를 대는데 이 챔버에서 떠 있는 상태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 근관 입구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 거의 닿는다는 느낌이 살짝 닿을 정도로 해서 초음파를 뭐 블리딩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한 15초, 블리딩이 심할 때는 한 30초 정도 적용을 하시고 나서 펄프 티슈가 한 1, 2mm 정도 제거가 된 상태, 그러니까 케미칼하게 초음파로 펄프 티슈를 잘라내고 그 상태에서 고농도 NaOCl이니까 증류수를 한번 세척을 해주는 게 더 치유에 좋겠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고농도 NaOCl을 증류수로 제거를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펄포토미 술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15년 이상 펄포토미 이런 그 파샬 펄포토미도 똑같은 치수 절단하는 거니까 이거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맨날 봤더니 이게 그 하이스피드 라운드바, 다이아몬드바를 쓰시면 그 삭제편이나 아니면은 그 뭔가가 자꾸 섞여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삭제한 펄프 티슈 표면이 깨끗하지가 않나. 그래갖고 환자들이 아파, 며칠.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통증 말씀드릴 때도 그 통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 2, 3일 정도는 통증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 통증의 원인이 저는 펄프 티슈를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그 10년 넘게 이걸 하면서 이렇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얘를 진짜 그 펄프 티슈를 정말 사운드한 상태 그대로 익스포저 시켜 절단을 해주는 게 가장 통증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음파를 써라.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입구에서 NaOCl을 부글부글 끓여내면 바이탈 펄프 티슈는 이렇게 했을 때 한 1, 2mm 정도가 녹아요. 15초에서 30초 정도 썼을 때. 그 상태에서 증류수를 세척을 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화학적으로 펄프 티슈를 갖다가 커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구, 이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그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 쓰시는 것보다 엔도 할 때랑 똑같아요. 엔도 할 때랑 똑같이 프릭션 그립을 쓰시는 게 좋아요. 프릭션 그립을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근관 입구를 손으로 느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엄한 데를 가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이 그 FG 앵글 프릭션 그립을 쓰시는 게 그 손의 어떤 느낌이 제일 좋고 얘를 저속으로 500rpm 정도 그 이하로 아주 저속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긴 뭐를 쓰시라고 했죠. 롱렉 라운드 바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 초음파 팁을 보여드리는데 초창 처음에 제가 이 술식을 할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썼어요. 뭐 이렇게 그 엔도용 초음파 기구를 쓰기도 하고 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챔버에서 그 오리피스에 그 초음파 팁이 닿아야 되는데 살짝 닿을 정도로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초음파 기구를 쓰면 삭제가 돼. 경조직이 삭제도 되고 환자 입장에서 그 느낌이 너무 거칠어요. 거칠고 그게 싫어.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 나이타이를 이용한 요거 나이타이를 이용한 이 그 초음파 기구를 쓰시라.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조직 손상도 안 시키고 더 빨리 깔끔하게 펄프 티슈를 절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EMS 체어에 있는 거에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포터블 엔도소닉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엔도소닉 그 장비 포터블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번거롭잖아. 번거롭지도 않고 그 강도가 이게 불균이라서 얘는 좀 그 이 접합 부위가 좀 약해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일체형으로 만든 장비 그 엔도소닉 블루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수명도 훨씬 길고 그다음에 그 진동이 환자분 느끼기에 굉장히 편안한 정도로 세팅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동영상을 한번 이제 그 펄프를 그 케미칼하게 토미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근관 입구를 느껴야 된다 그랬죠. 근관 입구를 로우 스피드 다이아몬드 바가 아닌 카바이드 바를 이용해서 라운드 바로 살살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낀다 생각할 정도. 이럴 때 뭐 그 3A 시리즈에서 물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에 그 수관이 소독은 돼 있어야 되죠. 우리는 감염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아는 게 이 벌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그 펄프 티슈를 커팅하는 거는 안 돼요. 하이스피드도 안 되고 라운드 다이아몬드만 더 안 되고 깨끗하지가 않아. 통증이 생겨. 그리고 그 통증을 어떻게 하든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농도 5.25% NaOCl을 넣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표층에 노출된 펄프 티슈를 근관 오리피스 하방으로까지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이렇게 하시면 그 감염이 된 펄프 티슈는 다 녹아요. 굉장히 빨리 녹아요. 근데 감염이 되지 않은 펄프 티슈는 예측 가능하게 1, 2mm만 녹아요. 이게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증이 심한 것도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통증이 아주 심한 것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 초음파로 어디까지 감염되는지를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그건 검증된 건 아니고. 이 동영상은 풀 동영상이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잘 보시면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가장 그
파셀 펄포토미도 마찬가지고 풀펄포토미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깨끗하게 절단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증류수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 엔도셈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 깊이가 보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한 1, 2mm 더 들어가 있죠. 이거는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술전 사진이 이거고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렇게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증상이 심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근관 내부의 입구까지 입구에서도 약간 더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초음파를 적용을 해서 그 초음파에 의해서 녹은 부분들은 좀 약하거나 아니면 감염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훨씬 더 그 과민증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그 바람직한 결과를 갖고 오는데 과민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블리딩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그 다 알죠. 우리 몸이 아물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GBR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데 블리딩이 안 되면 무서워요. 우리 몸이 힐링이 되려면 적혀 있듯이 블리딩이 돼야 면역세포도 들어오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메젠키말 스템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리딩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문헌인데 지혈이 빨리 된 경우가 오히려 실패율이 더 높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아까 그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티나제를 분석한 지혈 시간에 상관없이 감염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 지혈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경험이 많으신 임상가들은 이 논문을 하실 때 그 적응증에서 그다음에 비적응증으로 빼는 게 뭐냐면 블리딩이 잘 안 되는 경우. 심지어 블리딩이 잘 안 되면 이건 비적응증으로 생각하고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성공률이 높은 분들의 논문을 보면 그 선생님들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시면 왜 블리딩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리딩 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블리딩이 많이 될수록 오히려 예후가 더 좋다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리딩이 심한 거는 예후가 정말 좋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그 재료로 엔도셈을 이용해서 쉽게 지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 모식도인데. 그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블리딩이 막 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엔도셈을 소량을 적용을 하고 젖은 솜 내지는 증류수 적신 솜으로 압박을 하면 지혈은 바로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지혈은 바로 되고 그 상태에서 그 핏기만 블러드 클럿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피 올라온 것들은 한번 씻어주고 얘들 있으면 찜찜하니까 지저분하고 깨끗하게 해줘야죠. 깨끗하게 해야 증상도 없고 더 깔끔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블리딩 심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엔도셈 프리믹스를 적용을 한 거죠. 이 상태 적용해요. 이 상태 적용하고 그다음에 증류수 적신 솜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마른 솜이거든요. 마른 솜으로 아무리 눌러도 지혈이 잘 안 돼. 지혈이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지혈이 안 되는 게 엔도셈 프리믹스는 물을 만나야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활성화가 돼요.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지금 물 묻힌 솜이에요. 물 묻힌 솜으로 바꿔서 압박을 해보면 지혈이 바로 돼요. 이걸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엔도셈 프리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그리고 피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로 바로 그 핏기만 좀 씻어내시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지혈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혈을 이렇게 일관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블리딩 되는 것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피가 많이 날수록 힐링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혈할 때 문헌에서는 2.5% NaOCl로 압박 지혈하라는 내용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절단된 펄프 티슈를 갖다가 막 거기 이 솜털 같은 것도 묻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절단이 안 된 경우에 있던 그 스미어 레이어라고 하죠. 연조직과 경조직의 그 혼합물들, 떡진 것들. 이런 떡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얘네들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헌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통증을 좀 더 줄이려면 그다음에 술식을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초음파를 쓰시는 게 낫고 지혈제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엔도셈으로 지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TA 중에서도 트리칼슘 실리케이트라고 해서 엔도셈이나 화이트 엔도실이나 주성분이 트리칼슘 실리케이트인데 얘네들은 용해가 굉장히 빨리 돼요. 용해가 빨리 되고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물성이 되게 고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액티브한 규산칼슘인데, 이런 액티브한 규산칼슘이 칼슘 이온의 용출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혈이 더 빨리 된다라는 이제 옛날 논문도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펄프 티슈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절단을 하고 나서 지혈을 어떻게 할 건지, 엔도셈으로 지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엔도셈을 한 번 더 이렇게 얹으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MTA의 두께를 확보를 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MTA 펄프토미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하건 아니면은 뭐 레진 레스토레이션을 하건 간에 그 인전면에 우식이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전면에 우식이 되게 심한 경우도 있고 뭐 크라운 바진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솔직히 임상에서 항상 잘 맞추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멘아웃이 되고 타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타액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세균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그랬을 때 MTA가 그 배리어가 돼서 세균을 막아야 되는데 MTA의 두께가 너무 짧으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티고 증상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MTA를 너무 조금 적용하다 보면 근관 오리피스만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근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관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근관도 있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퍼케이션 캐널, 측은 이계부에도 퍼케이션 캐널이라고 하는 근관이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있어요. 얘네들을 무시하고 근관 입구에만 MTA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펄프 챔버의 바닥에 3mm 정도를 MTA를 깔아야지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거는 영구치도 영구치지만 유치에서 정말 중요해요. 유치에서 펄프토미를 할 때 근관 입구에만 MTA를 적용을 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선생님들이 유치에서 트리오 베이스라든가 GOE를 IRM 같은 걸 적용하실 때도 챔버에서 그 펄프 챔버 바닥을 다 깔잖아요. 똑같은 이유. MTA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그 감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MTA에서 원하는 것은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2차 감염을 막는 거예요. 감염을 막아서 다시 세균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MTA가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지 배리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근관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런 논문. 그래서 교환면 우식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그 인전면 우식이 있을 때 성공률이, 인전면 우식이 있을 때 성공률이 조금 더 낮더라. 조금 뭐 다 성공률 괜찮긴 한데 교환면 우식은 성공률이 95%인데 인전면 우식 있을 때 성공률이 92.5%더라. 이제 그런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전면 우식이 있을 때 우리는 MTA의 두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가능하면 MTA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임상에서 이렇게 우식이 깊을 때, 인전면 우식이 깊을 때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초창기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크라운을 정말 잘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안하잖아요. 이게 디스탈 우식이 있는 부위에 저기에 레진 레스토레이션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레진 레스토레이션은 결국은 리퀴지가 돼요. 리퀴지가 되기 때문에 그 디스탈 쪽으로 세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을 했다고 해도 또 거기다 또 레진 마진이잖아. 이게 더 불안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전면 우식이 있을 때는 우식에서 그 하방으로 근관 내로 2, 3mm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게 100% 이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마찬가지 하악에서도 이렇게 인전면 우식이 깊은 경우에
MTA 펄포토미 할 때 치수 절단을 좀 깊숙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깊숙이 하고, 이거는 조금 더 오래 하면 돼요. 뭐 한 30초 이상 하면 돼요.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으로 봤을 때 좀 깊숙이까지 펄프 티슈가 인텍트하게 있는 정도, 그 상태에서 MTA를 쭉 쏘고 나서 배리어를 해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들 보여드리는 거고. 예.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MTA를 하실 때 인잔면 우식이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깊숙이 펄프 티슈를 제거를 하고 엔도셈을 넣어주면 좀 더 예측 가능한 그 임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드리는 거고, 엔도셈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그 증류수하고 꾹꾹 눌러가지고 지혈시키고 물로 씻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도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젖은 솜으로 올리고 3분, 이번엔 3분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는 바로 했어요. 지금은 3분 기다려야 돼요. 왜? 이 속에까지 깊숙이까지 그 증류수가 스며들어가서 경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3분 동안 기다렸다가 꾹꾹꾹 눌러갖고 압박해주고 임시수 보고를 해주면 되죠. 제가 그 술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루트 캐날 오리피스까지 펄프 티슈를 제거를 하는데, 이걸 제거를 잘하기 위해서 NaOCl을 가지고 펄프 티슈를 잘라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농도 NaOCl을 써야 돼요. 5.25% NaOCl을 쓰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15초에서 30초, 그 다음에 좀 더 깊숙이 원할 때는 30초 이상 1분까지 초음파를 이용해서 펄프 티슈를 제거를 하고, 깊이 해야 될 때는 프록시멀 캐리스가 했을 때 깊이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니면 시비어 펄파이티스, 감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좀 더 오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상태에서 고농도 NaOCl은 힐링에 안 좋으니까 그걸 증류수로 세척하라고 했고, 증류수 세척하는 거 이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도셈으로 압박지혈, 엔도셈으로 적용하고 증류수 올려서 압박해주면 지혈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블러드를 좀 씻어내주고 나서 다시 엔도셈을 추가로 적용하고 증류수 올리고 3분 기다려. 여기서 이제 엔도셈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 3분 정도 기다려서 엔도셈이 그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이 스며들고 나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제가 뭐 문헌도 다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 오랫동안 이 펄포토미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할까, 제 원하는 목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나서 환자가 막 아팠다가 진료 마치고 나가면서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통증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치료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치료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